감정 동화선입니다. 이제 다른 거는 오늘 안 보고 이제 뭐 하냐면 이 문제랑 요 답하고 관련성만 볼 거야. 자, 재심은 가나는 사회제도 변동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이다. 이게 있어야 돼. 상반대, 서로 다른 관점 두 개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다에 나타난 지식정보화 사회가 경제 성향에 미칠 영향을 각각의 관점으로 써야 돼. 이에 따른 인재 요건이 있어야 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야 돼. 요 전체가. 그래야 채점되는 거야. 자, 가는 지식정보사회 협업, 안정되게 일하는 적합하다. 협업하는 과정에서 불균형 합의하에 서둘러 해결하고 새로운 균형을 만들기 때문이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상호유전적 역할을 수행하는 별생에도 급격히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할 수 없다. 잘 줬어. 나는 서로 경쟁하면서 더 많은 것을 취한다. 이를 통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여기까지 방법을 일어난다. 여기까지 잘 썼어. 그러면 요 상반된 관점으로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을 써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2번. 앞으로 정보통신사회의 인재는 최우선적으로 성실하고 상호전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즉, 최선을 다하고 발전한 추세에 따라 인적 자본을 갖추고 현재 인재는 필요하다. 그럼 필요하다 썼어. 인재는. 3번을 썼어. 그럼 2번은 어디 갔어? 1번 상반된 관점으로 썼거든? 그러면 경제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다 추가로 하지만 이렇다. 그래서 경제 현상에 이런 면적이 미친다. 여기다 추가로 쓰든지. 경제 현상 그래서 이렇게 미친다.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없어. 자, 그러니까 이게 30점, 30점, 30점으로 쳤을 때 이 두 개는 썼는데 이건 잘 썼어. 30점 다 줘도 돼.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요건을 또렷하게 써야 되는데 너무 길어. 첫 줄이. 그래서 이거는 좀 줄어. 그래서 한 20점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 30점이 없어. 하나도. 아까운 거야. 여기다 쓰기만 했으면 20점 줬어도 30, 40, 50, 60, 70이면 붙을 가능성도 있거든. 1번이. 근데 없어.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건 흐름이 괜찮아. 다만 요거 좀 더 짧게 쓰고 첫 문장은 더 짧게. 거기다가 뭐라고요? 첫 문장은 짧게. 첫 문장은 짧게. 다음에 이것도 다시 스캔해갖고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첫 문장은 짧게 써야 되고. 그러니까 네가 봐도 그치? 이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것 중에 요게 날라갔지? 네, 이거 이어서 계속 쓴 게 아니고 저번에 다 못 써왔잖아요. 오케이 알아.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맞춰주는 거야. 그게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네가 확인해도 없지 이게. 그치? 논술을 쓰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 문제에 있는 답을, 문제에 있는 요구하는 것들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기본이거든. 출발할 때는. 근데 그냥 써. 잘 썼는데 왜 점수가 나빠요? 근데 좋다는 거지. 여기다가 이거랑 연결시켜서 쓰면서 이 뒤에다가 그러면 경제현상에 미치는 영향 나가 미치는 영향 이걸 썼으면 그러면 여기 줘. 20점씩. 이해되세요? 자, 이것도 또 볼게요. 자, 지금 가에서 논의한 인간의 감정 표출과 억제 메커니즘을 요약하고, 그러면 감정 표출도 써야 되고 억제도 써야 돼. 그게 1번이야. 그 다음에 나와 다른 각각 어떤 감정인지 나의. 그러면 이걸 억제 표출. 여기서의 억제 모습, 표출 모습, 억제 모습이 뭔지. 여기서 억제 모습, 표출 모습이 뭔지.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그래서 통째로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비교하면 최고 답안지가 나오는 거야. 됐어요? 자, 봤을 때 신경물질 세로토닌 신경세포가 있다. 세로토닌 자기 억제 효로가 있는데 이것이 감정 충동성. 이거는 이제 시작해서 여기에 보면 감정에 관련돼서 어떤 게 되었느냐 뭐 이런 거야. 그제? 근데 실제로는 표출과 억제 메커니즘을 더 많이 써야지. 그제? 그러면 평정심을 가지고 걱정과 불안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가해. 그러면 여기에 표출이 뭐고 억제가 뭐고라는 걸 주 포커스로 써야 되는데 활성화되면
신경세포에 활성화되면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 억제일 수는 있어. 그죠? 그럼 표출은 뭐지? 표출은 어디 있지? 그죠? 표출과 억제 반반을 써줘야 되는데 이걸 비교해가면서 써줘야 되는데 한쪽만 썼어. 그러면 여기는 억제 있어. 오케이. 억제. 그럼 이것도 뭐라고? 벗어나는 거네. 벗어난다. 그럼 이것도 억제일 수도 있잖아. 표출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억제와 표출의 메커니즘 두 개를 이게 하면 이게 높아지면 표출되고 이게 낮아지면 그러면 이걸 많이 투입되면 억제되고 이런 과정을 써줘야 되잖아. 그치? 요약하려면.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40점이고 이게 60점이면 반절밖에 안 쓴 거야. 나머지를 반절을 20점을 줘도 아까운 거야. 반절이 없어. 너란 게. 써야 채점을 하니까. 나는 문제 슬픈 감정에 초점을 맞췄다. 눈물을 흘린다. 감정을 격분해서 끼워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전적에서 슬픔을 호소할 때 소리는 없었고 감정 속마음에 우러나는 소리다. 이렇게 써졌어. 이건 소리로 썼어. 그죠? 어떤 감정 문제인지. 그러면 이게 표출이냐 억제라는 단어를 써줘야 돼.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눈물을 흘리는 건 표출이에요. 그렇지만 참다운 소리를 할 때 깊은 속마음 속에서 오르는 소리고 참아. 그러면 억제가 더 슬픈 표출일 수도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억제와 표출을 두 개 다 양쪽에서 살펴줘야 되는데 자 이것도 보면 감정을 진정한 유사 감정이라고 정했다. 그러면 이거는 억제됐다는 거지. 강력하게. 믿는 척했다. 그래서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하고 전에 감정을 느끼는 것은 진정한 감정이 아니다. 그죠? 유사 감정으로 표출했지만 이건 억제다. 이건 뭐라고요? 표출했지만 이건 뭐라고요? 억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억제했지만 슬픔을 이거는 표정이다. 더 큰 슬픔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는 건 아마도 그런 거였을 것 같아. 표출과 억제에 대해서 쓰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생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인간 삶을 할 때 나는 억눌러서 슬픔을 참고 막 눈물을 안 흘리려고 막 참고 하는 게 더 슬퍼 보이잖아. 표출이잖아. 억제. 겉으로는 억제인데 속으로는 표출일 수 있고 겉으로는 표출이지만 속으로는 억제일 수 있고 이런 관계를 써서 억제와 표출을 바라봤을 때 진정으로 겉모습과 속모습의 차이가 어떤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써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깊이 있게 못 보고 여기에 내용 썼어. 내용.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억제와 표출과 억제로 이해했냐는 알 수가 없어. 내가 판단하면서. 근데 쓰기는 썼어. 그러니까 반절밖에 못 줘. 점수를. 그러면 이게 15점 이렇게 15점 이렇게 줘. 그러면 30, 40, 50점이잖아. 아깝잖아. 여기다가 억제와 표출을 정확하게 쓰고 요거만 포인트만 찾았으면 70점, 80점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문제가 뭘 요구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뭘로요? 이렇게 한 줄로 쭈르륵 줄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 나는 억제한 것 같지만 더 강력한 표출로 나타난다. 한 다음에 이 설명을 썼으면 이 핵심 내용을 이해한 것을 앞에다가 딱 써줬으면 짧게 한 문장이 딱 두 가지로 되고 요 표출, 이거는 표출되었지만 이렇게 유사감정으로 표출되었지만 이거는 억제된 감정이다 라고 여기다 딱 쓴 다음에 이 설명을 썼으면 굉장히 돋보이게 명확하게 답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점수를 더 주잖아. 이렇게 설명을 쭈르륵 써줘서 이 설명 가지고 교수님들이 네가 알아서 이해하고 내가 이해했는지 알아봐봐 이렇게 하면 점수를 누가 주겠냐는 거야. 이해한 걸 명확하게 딱 써야지. 자기 생각들을 한 줄만 딱 썼으면 되는데 한 줄. 이것도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신경물질을 뭐가 늘어나면 억제가 되고 뭐가 늘어나면 표출을 된다. 뭐가 증가하면 표출되고 뭐가 증가하면 억제된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설명을 쓰면 되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직 두 갈식으로 쓰는 거 핵심을 잡아서 핵심 결론을 두 갈식으로 쓰는 게 아직 안 되거든요. 주갈식에다 발을 정자 두 개로 써요. 두 갈식 찾아서 핵심 결과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응? 뭐라고?
핵심, 요약된 핵심을 두 갈씩으로 쓰라고. 그래야 네가 이걸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를 확실하게 안 다음에 설명을 부담스럽지 않게 읽지. 됐어요? 자, 이것도 왜 이렇게 채점했는지 알겠죠, 이제? 2번. 자, 그다음 3번 봅시다. 가다를 바탕으로 영화 명량의 허구성을 추론하여 허구성을 기술하고, 그러면 가의 허구성, 나의 허구성, 다의 허구성, 그러면 이 허구성의 차이도 있겠죠. 공통점 차이점. 이걸 써줬어야 될 테지. 그게 하나. 라마를 참조하여 역사적 사실 바탕으로 한 허구적 표현. 사실과 허구적 표현의 수용태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의 허구적 표현에 대해서 관객이 이제 허구성하고 관객의 수용태도 이렇게 두 가지를 썼어야 돼요. 크게는. 자, 명랑에서 오직 악인으로만. 자, 가는, 나는, 다는 없어요. 여기에 보면. 자, 뒤에 있나 보네. 자, 여기서는 악인으로만. 영화와 달리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는 문헌에는 악인이 아니다. 삼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마가베트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또한 문헌에서는 암살하려는 장면이 없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써졌다. 그래서 허구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뭐 요거 하나는 썼어. 허구는. 자, 역사적 사실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볼 때 허구적 표현에 대한 판단이 평가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사고로만 특정 공간에 드는 관점을 했을 땐 가능성이 높다. 특정 관점만 지적하는. 이것도 잘 썼어. 하지만 비판적 시각으로 탐색해보면 더 올라낼 수 있다. 그러게 영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수용태도에서. 그럼 수용태도는 썼어요. 근데 아까운 게 뭐냐면 가도 있고 나도 있고 다도 있는데 가의 특징도 없고 나의 특징, 나에서 뭘 뽑았고 다의 어떤 점이 뽑았고 이게 없어요. 섬세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50점 주고 이게 50점 만점이라면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써줘야 되는 가와 나의 다의 차이점 공통점들을. 근데 섬세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30점 정도밖에 못 줘요. 30점이나 25점. 왜? 진짜로 사력을 다해서 쓰는 애들은 가의 이런 점은 이런 허구성이 있고 나의 이런 점은 이런 허구성이 있고 다의 이런 점은 이래서 허구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17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줄거리를 쓰는 것도 맞지만 내가 그걸 완벽하게 그 내용을 읽어서 거기에는 핵심을 콕 집어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구체적. 주어진 제시문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딱 뽑아야 돼. 그게 여기에 녹아서 설명이 되었을 거야. 아마 여기에. 이걸 쓴 거 보니까. 예를 들었어요? 그죠? 남아있는 문헌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도병사로 삼는다던가 아니면 암살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남아있을 거야. 그죠? 내용에. 그렇지만 이게 뭉뚱그려서 그냥 쭈르륵 설명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요거는 이래서 허구고 여기에 이거는 이래서 허구고 이렇게. 그런데 아까운 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허구를 썼어. 그러면 소설은 허구하고 진실성이 있는데 왜 허구를 썼을까를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관객은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게 허구라는 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줬으면 훨씬 좋았지. 왜? 이게 허구란 거 아는 사람은 재밌게 만들었네 이렇게 할 텐데 이걸 몰라. 왜? 역사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랬을 때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습, 배경에 대한 학습이 감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쓰면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지. 안 그래? 근데 이거는 그냥 한 흐름으로 허구로 되는데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평이해. 한 번 더 잡으면 이걸 나누지를 않은 거야. 허구와 사실에 대해서. 허구를 이렇게 해서 허구가 역사가 이렇게 다 허구가 있는데 왜 그렇게 영화를 만든 사람은 했을까? 를 간단히 써주고, 그죠? 흥미를 위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역사가 왜곡됐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영화를 역사 왜곡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문제를 써줘도 되거든.
그게 더 엄청나게 심화돼서 쓴 거거든. 그죠? 응? 그러면 붙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사실을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로 나눠. 내가 이 역사 사실을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모르는 경우 왜곡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는 역사 사실을 해서 요걸 써준 다음에 그렇다면 이 영화는 역사를 왜곡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는 왜곡에 이런 거는 주의해야 되고 영화 만드는 사람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렇다. 이렇게만 써주면 플러스 알파가 딱 붙는 거야. 그러면 붙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생각이란 게 명확하게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바탕으로 푸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나누어 볼 수 있어야 돼. 논술은 허구 나오면 반대는 진실성 해야 돼. 그럼 왜 허구를 했을까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독자들한테는 이런 경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이 차이를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아. 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써주면 독자에 대한 자기의 위치, 독자, 감상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논한 거거든. 근데 한 개의 디테일한 게 아니고 한 개만 딱 논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한 25점? 좀 아쉬운 거야. 그러면 55점. 자, 그러니까 자세히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두 가지식으로 써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영화에서는 영화 명랑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 가지 오류가 있다. 역사의 사실과 다른 세 가지 점이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는 하고서 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써도 되거든. 이해되세요? 에? 더 간단하게. 또 여기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볼 때는 허구가 가미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한 다음에 이걸 설명을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총 요점 정리한 한 줄이 뭐냐는 거지. 요거만 써줘도 글이 달라진다는 거지. 이게 두 가지씩이라고. 문제와 답안의 비율 구조도 있지만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식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요? 요거를 끊었을 때 요거를 요 답이 뭔가 하우성을 추론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면 요게 답이 요걸 어떤 줄로 쓸까? 뭐라고 내용을 쓸까? 요거를 뭐라고 쓸까? 결론을. 그런 다음에 여기다 쓰고 쭈룩 설명. 이거 쓰고 설명. 이게 훨씬 더 편하고 더 진전된 거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배웠어요? 답안의 구조가 답의 구조다도 배웠지만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요? 두 가지식으로 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